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1월달에 시행한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를 끝내고 세무회계 파트인데, 세무회계 파트는 풀이 해설 시간이 재무회계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머지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세금을 애가 이제 정보를 보고 이제 납부를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인적사항 고려예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세금 납부를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인세라는 의미가 되고,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물건에 대한 세금, 즉 물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요,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아들인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적사항이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 그러니까 오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내는 세금, 재산세는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낸다는 게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납세 의무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건을 사든 인적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세금은 인적사항 고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세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뭐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류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랑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그 외에도 세금이 이제 많아요. 종류가 이제 내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세고, 그리고 지방세는 이제 12가지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 이렇게 이제 좀 많아요. 그래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레저세, 이 세 개가 지방세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개별 소비세는 이제 사치성 물품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건에 세금 납부하는 게 아니고,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해당하는 이제 구입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즉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골프도 이제 사치성 물품 중에 하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구입을 할 때 개별 소비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지방세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43번부터 대략 56번까지는 법인세 내용 위주로 나옵니다. 자, 봅시다.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법인세법이라는 게 뭐냐?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영리법인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각사하면도 소득 말고. 그렇죠. 그거 청산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해산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걷어들이는 청산소득이 영리법인에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영리, 비영리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해서 따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영리, 비영리 다 해당되는데, 그럼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 됐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비영리든 영리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다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납세 질환. 그러니까 국가 입장입니다.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납세지는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상 돼 있는 본점 소재지를 뜻해요. 그래서 부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본점 소재지. 여기가 이제 납부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연도는 이제 정관에 의해서 선택도 가능하고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연도를 이제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1년을 초과할 수 있어야 못해요? 이 규정사항에서는 1년 초과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는 선택이에요. 이 회사가 결산을 할 때 난 7월 1일부터 사업연도 잡고 싶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면 되고, 9월 1일부터 사업연도 잡고 싶다면 9월 1일부터 사업연도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죠. 청산소득은 아까 위에서 적었지만 영리 내국법인에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영리 외국법인도 그러니까 영리 외국법인도 그럼 청산소득 청산소득 해당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영리 외국법인 청산소득은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점 자체가 해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세금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전부 다 이전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완전 해산이 아니고 본점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청산소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다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이게 청산이 없냐면은, 비영리는 이제 해산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비영리 자체가 특히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로 기속이 돼요. 그래서 청산이 없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수업 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자, 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그러니까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이제 납세 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이제 적은 이제 세액신고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01번 해가지고 이렇게 납부할 금액가 이렇게 서식이 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마침 이제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서식을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요, 법인세 가표 및 세액신고서예요. 요게 이제 법인의 이제 이 한 장에 법인의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법인명 이렇게 있죠.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서식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모든 내용이 담겨진 세액신고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신고서. 법인세 계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신고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무 1급은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단기 세무조정사항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제 안 적어봐서는 모르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세무 1급을 하면은 세무조정 하는 게 있거든요. 요에 대한 서식이에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서식. 이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25년도에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이게 틀렸습니다. 2월 결손금 발생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예요. 이게 가표는요, 여기가 2월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여기 밑에 있어요. 가표에서는 2월 결손금을 볼 수 있거든요. 갑이에요. 을 아니에요. 가표에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을표는요, 밑에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이거는 이제 유보 발생.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 처분이 유보 발생하고 유보 감소. 이 부분만 반영이 돼요.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은 뭐예요? 가표에서 반영이 되는 거지, 을표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을표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옳지 않게 지어지는 거?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요거 여러분들 여기 그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은 법인세법 검색을 해요. 법인세법 검색을 하면은 여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제 밑에 보면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참고로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 뭐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들으시면은 요 서식 다 준비해 놨으니까 보셔도 되고, 예, 선택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는 아마 내년도에 작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은 올해 책만 만들고 내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급 작성을 할 때 한번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산 조정사항이 어떤 건지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그 계정 과목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손비 인정이 되고, 신고 조정사항은 손익계산서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안 찍혀 있어도 세무에서 기준을 두어서 그냥 강제 조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강제 조정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1번부터 4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하여 세무 조정은 송금, 산입할 수 없다. 결산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사실상 그냥 인정만 하는 거지,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표현이 좀 제 기준에서 좀 이상한 표현.
할 수 없다? 근데 인정을 하되 조정 안 하는 것 뿐이죠.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 있어요. 자,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 기속 시기 선택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 사항은 그러니까 기속 시기가 이제 선택이 돼요. 근데 신고 조정은 안 돼요. 왜냐? 내년도로 2월 하는 것도 안 되고 내년으로만 넘기는 것도 안 되고 올해 다 세무 조정하고 그냥 다 끝내야 되는 강제 조정이니까 당연히 송금 기속 선택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 항목에만 해당한다.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 항목만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약간 비용 위주고. 근데 여러분들 입금은요. 입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 없어요. 강제 조정 사항이에요. 거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올바르게 돼 있으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데 그냥 강제 조정 사항으로 이렇게 체계 규정이 돼 있으니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이게 틀렸습니다. 신고 조정 사항에는 감가상각비, 대손각비, 준비금 등이 있다. 감가상각비, 대손각비는요. 결산 조정 사항인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은 그냥 신고 조정 사항이 돼요. 근데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비로 해가지고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된다 의미가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래 감가상각비, 대손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 중 하나예요. 근데 기준이 초과됐을 때 그때 신고 조정 사항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3일은 제4기 사업연도 7월 10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할부 판매를 합니다. 제4기 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할부 판매는 이제 1년을 초과를 한다든지 뭐 이제 단기라든지 상관없이 그냥 인도 기준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7월 10일자에 이제 인도 기준으로 본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볼까요? 할부 판매 인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100만원씩 할부 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볼까요? 제품 인도일은 7월 10일 총 판매 대금 2천만원, 할부 기간 20개월, 사기의 대금 회수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 12. 그러니까 7월 말부터 한 거죠.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6개월이죠. 근데 인도에 속한다. 말이부터 아닌가? 하여튼 50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그러면은 5기에서 해당하는 부분 1,500만원은 뭐예요? 미수인 거죠. 그래서 2번 상기에 회사는 결산서상 인도일에 매출액을 계상을 했대요. 그러면은 인도 기준이니까 사실상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정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가치 평가액도 2천만원이고요. 뭐 그냥 인도 기준. 그 다음 3번 할부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도 기준이니까 할부 매출원가 당연히 세무조정 고려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했어요, 올바르게 안 했어요? 세무도 당연히 인도 기준이고 회계도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도 올바르게 했고 세무 입장에서 올바르게 한 거예요. 그럼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조정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6번 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부 판매는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입금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입금. 그러니까 수입으로 인정을 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번입니다.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이자. 이거는 이제 환급됐으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본래 법인세 자체가 송금 불산입인데, 그러니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입금 불산입.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 수중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손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입금 불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손금을 이제 자산 수중 이익하고 이제 매가 넣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근데 결손금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입금 산입이에요. 그러면 2번에 대한 부분의 입금 항목으로 맞아야 틀려요? 맞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양도금액. 이거는 당연히 입금이에요. 입금 산입은 회계 처리 안 했을 때 그 입금 산입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양도금액을 오바르게 넣었으면은 그냥 입금도 인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대가도 비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간주 임대료는 간주 입금. 그러니까 뭐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적수 빼기 건설비 적수 해가지고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만큼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입금. 이거는 이제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요. 그러니까 입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소득 처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만 입금 불산입, 나머지는 입금으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1,500만원 이나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2,000만원을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임원은요 기준금액 초과하면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용인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깝다 생각 안 해요. 아, 너희들 일한 만큼 돈 받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세무조정에 대한 제한을 일체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임원은 달라요. 임원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당하게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있죠. 너무 부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임원이라는 그런 자체에 좀 이제 부당하게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좀 두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에 이제 기재된 기준을 보고 초과를 했을 때 송금 불산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는 정관이 있지만 그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급여에다가 곱하기 군속연수를 해서 해가지고 곱하기 10%만큼 계산을 해서 한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인은 뭐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아무 관계 없죠. 임원도 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어요. 당연히 일하면서 받는 거니까. 근데 상여금하고 퇴직금은 너무 많이 받지 마라 라는 의미로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송금 불산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서는 얼마예요? 1,500만원에 두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000만원인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원래 여기까지가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1,500만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천만원. 나머지 500만원은 뭐예요? 비용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뭘로? 사람이니까 상여로 처분합니다. 유보 아닙니다. 이거는 나간 거긴 한데 임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인정상여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논의를 좀 설명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회계상 이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로 저기 세무 조정할 때 저기 회계 처리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저 법인 조정할 때 저 회계 처리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처음부터 안 배워놔가지고 저는 눈으로만 보고 이제 한도 초과 금액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걸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이걸 회계 처리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텍스는 상여금을 1,500만원까지 이렇게 줘야 돼요. 대변에 현금 1,5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요. 원래 세무는. 그래서 이거에 단위 금액 차이가 500만원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은 세무를 기준점을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한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는 이거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지도원가 500만원인 결산일의 시가 400만원, 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한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단, 법인은 적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파손 또는 부패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 원래 적합법은 그 결산 조정상이라 보다는 그 약간 신고 조정상이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적합법은 본래 불산입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비용이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사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지만, 근데 이걸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가법을 신고를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또 해줘요. 그래서 신고 안 하면은 다 불산입이고, 신고하면은 비용을 다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고를 안 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을 정답을 하려면은 신고를 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근데 신고를 안 하면은 죄다 비용 인정 못 받아서 다 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조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해당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회계 쪽은 매출원가 포함이지, 매출원가 포함이고, 세무에서는 이거에 따른 유출은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요. 실제로 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된 게 아니면은 소득 처분을 뭘로 해주냐면은 유보로 잡아줍니다. 유보 발생.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제4기 사업연도 기계장치의 감가 상각비와 관련된 세무 조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4기 사업연도의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감가상각비입니다. 회사 계상액은 300만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상각 범위액은 정액법 450만원, 그 다음에 정률법은 500만원. 그리고 회사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신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기계장치에 100만원 상각 부인액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상각 범위액은 이렇게 봤을 때
세무에서 정해법은 450만원까지만 내가 인정해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실제로 회계에서는 얼마 썼어요? 300만원까지만 쓴 거죠. 그 다음에 정려법은 500만원이에요. 실제로 쓴 건 얼마예요? 동일하게 300만원까지죠.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이죠. 실제로 회계 쪽에 쓴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한도 미달인데 본래 한도 미달인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에 상각 부인액이 없을 때는 올해 세무조정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전기에 상각 부인액이 존재하죠. 100만원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송금 추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어떻게 해주냐? 송금 산입으로 처리를 해주되 100만원 이렇게 해서 유보감소로 처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신고했냐라고 했을 때 신고한 적이 없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적이 없으면은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따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정예법으로 신고했다면은 정예법으로 가면 되는데 신고한 적이 없는 기계장치는 다 정률법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했을 때 또 똑같이 한도 미달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지만 작년에 100만원의 상각 부인액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몇 번? 정답 몇 번? 그렇죠. 100만원만큼 송금 추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 추인은 어떻게 주냐면은 송금 산입 그 범위까지 송금 추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50만원까지 150만원이 아니지 200만원까지 그러니까 정률법이니까 200만원까지 송금 추인이 가능한 범위 내고요.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만큼 송금 산입으로 가능한 부분이 돼요. 200만원까지 다 못해요. 100만원만 상각 부인에게서 송금 산입 그러니까 즉 송금 추인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